전세가가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좀 심각하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2020년 7월이에요. 전세계약 2년이잖아요. 한 번 더 해줄 수 있는 걸 해줬어요. 총 4년. 지금의 전세가 상승이라는 거는 임대차 입법을 폐지하는 순간 전세 가격이 한 번 더 점프를 할 거예요. 정부가 이거 장난친다고 생각을 해요.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전셋값 상승이 좀 심상치 않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명확하게 입주 물량에 나오는 것들이 심각하게 부족해요. 그래서 전세 가격 상승의 트렌드라는 거를 돌리기는 지금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소비자들이 굉장히 정보를 많이 알고 생각보다 빨리 움직여요. 분기 단위로 봤을 때 작년 중반부터 압도적으로 사실은 매매보다는 이 임대, 전세 플러스 월세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전세 가격이 굉장히 상승했으면은 이 전세 가격에 내가 아예 집을 사지 라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할 사람들이 매매 시장으로 넘어가는 게 잡히는 거예요. 그 수 자체는 적지만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부 당국자들이 좀 심각하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에서 도시계획 그리고 부동산 강의하고 연구하는 김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댓글에 그런 게 달렸더라고요. 금리가 너무 비싸가지고 뭐 대출도 못 받는데 집값이 어떻게 계속 오르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지금 무시하면서 보여준 데가 미국이에요,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기준금리 빠르게 올리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모기지 금리가 2점대 후반에서 7점대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 모기지가 갑자기 올라버리니까 집값이 내려갔어요. 미국 전역에서 나타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2023년 중반부터 지금까지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그럼 과연 지금 모기지 금리가 싸냐? 아니요. 모기지 금리 여전히 7%대예요. 6%대 후반 7%대. 결국은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못 잡았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게 인플레이션의 해지라는 걸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빌라포비아 그리고 입주 물량 부족 때문에 작년 초부터 계속 상승한 거예요. 2023년부터. 그리고 이거는 풀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전세 가격이 대폭등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상승 트렌드가 존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임대차 입법도 지금 폐지 논의 중이잖아요. 세간이 또 들리는 얘기로는 한 번 세신을 사용을 해서 지금 4년 텀들이 지금 많이 돌아온다. 저는 이거 그냥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고 우리가 임대차 입법에 논거로서 전세 가격 상승을 자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는 세입자들이 장기간 적정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입법이라는 건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세계약 2년이잖아요. 한 번 더 해줄 수 있는 걸 해줬어요. 총 4년. 근데 만약에 집주인이 내가 들어가서 살게 하면 그 사람 나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올리는데 그 인상률을 딱 5%까지만 올리게 해줬어요. 그것도 적정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1년에 인플레이션이 한 2% 정도 되니까 5% 올려주는 것도 현실적으로 해준 거라고요. 이 지수는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만든 지수예요. 전세 가격 지수인데 보시면 약간 좀 무서운 부분이 나타나는데 임대차 입법이 실행된 시점이에요. 그게 이제 2020년 7월이에요. 사실 이게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은 전세 가격 상승이 2010년대에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1년에 평균 6%에서 7% 상승해요. 여기 떨어진 게 거의 없잖아요. 이것도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얘기가 돼요. 전세는 계속 우상향하게 잡혀요. 그러면은 투자를 아는 사람들은 이건 그냥 갭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되게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임대차 입법이란 게 나왔을 때 과거와 다르게 기울기가 급격하게 상승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차 입법으로 나왔을 때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전세가가 한 번 더 튄 거예요. 지금도 전세 가격이 지금 올랐거든요. 우리가 자꾸 하나 무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에요. 2022년 중반부터 2023년 중반까지 거의 최초로 전세 가격이 대폭락했어요. 연도별로 봤을 때 전세 가격이 이렇게 대폭락한 건 처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2020년부터 2023년 이 중반을 없애버린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상향하는 트렌드가 그냥 잡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의 전세가 상승이라는 거는 임대차 입법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중가격제가 발생했어요. 이 그래프는
잠실에 있는 엘스 리센치 트리즘 아파트예요. 이 세 개 아파트가 잠실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재개발이 됐어요. 거기서 33평형대가 만 세대예요. 만 세대. 이 엘리트의 33평형대라는 건 서울시 전역을 대변해 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질적인 상품군이 만 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이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임대차 입법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그 전에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진폭으로 거래 가격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임대차 입법이 되면서 이게 이렇게 벌어져요. 임대차 입법이 된 다음에 신규 거래가 있고요. 갱신 거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거래라는 거는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찾아서 계약을 하는 거고, 갱신 거래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세입자가 한 번 더 갱신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신규 거래하고 갱신 거래를 국토부에서 나눠서 보여주는데, 신규 거래가 이렇게 위에 있어요. 이렇게. 갱신 거래는 이 밑에 존재를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이중 가격이 나타난 거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게, 이 이중 가격이 2022년 후반, 2023년 초반에 보면서 막 섞이기 시작해요. 섞이기 시작하면서 이게 거의 붙어버렸어요. 즉 지금은 임대차 입법으로 인한 그 문제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가 상승하고, 두 번째가 이제 이중 가격인데 이게 다 없어진 거예요, 사실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이 트렌드라는 거는 인플레이션, 빌라포비아, 입주 물량 부족에 의한 것이 임대차 입법 때문이 아니에요. 임대차 입법은 전 정권이죠. 2020년 7월에 실행이 됐어요. 당시에 이제 전세 가격이 막 오르고 있었으니까 이 상한 캡을 씌워주면은 덜 오르겠지라고 생각을 했죠. 그 생각은 맞으나 항상 이렇게 뭔가를 제한을 걸면은 꼭 두 가지 일이 터져요. 전세 가격 그냥 상승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중 가격제가 만들어진 거죠. 우리가 그걸 언제 경험을 했냐면은 노태우 정권 때 경험을 했어요. 1980년대 중후반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 굉장히 가팔랐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또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근데 전세 계약이 1년 단위였어요. 매년 쫓겨나는 거예요. 자살했다는 뉴스 굉장히 많아요. 전세 가격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노태우 정권이 결단을 한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때 1년에서 2년을 올렸어요. 당시에 비판 똑같아요. 전세 가격에 대해 이런 식으로 계약 기간에서 캡을 걸어 놓으면 전세 가격 올라갈 거다. 올라갔어요. 근데 전세 가격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비용이 든 다음에 이게 안정화된 거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정책의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정책의 목적과가 부작용을 우리가 이익 형량의 법칙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주거권이라는 게 보장된다고 했을 때 더 많은 서민들이 행복감이 늘어날 거예요. 물론 그 부작용이라는 건 있어요. 전세 가격이 좀 올랐다는 것.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거를 우리가 그래프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거래가 되는 물건을 보면은 매매 거래하고 우리가 임대 거래를 봤을 때 평균을 보면 이게 1이면 이게 2.5 또는 3이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살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비용을 깎아주려는 노력을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주거권은 얘기를 하나도 안 했어요. 혜택도 하나도 얘기를 안 하면서, 서민들은 정책 하나도 안 나오고,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은 임대차 입법을 폐지하겠대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같이 전세 가격이 오르고 매매 가격도 지금 오를 수 있는 상황에서 임대차 입법을 폐지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갱신 청구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5% 상승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2년마다 내가 마음대로 가격을 올릴 수가 있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 전세 가격이 한 번 더 튀어요. 제가 그 집주인이라면 당연히 쫓아내고 신규 계약해서 10% 20%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옛날에는 10억이었다고 했을 때, 그럼 갱신을 내가 요구한다고 하면 10억 5천까지만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누가 와가지고 저 전세가 12억에 계산할게요. 그럼 자본주의인 저는 여기랑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시장 가격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집주인한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임대차 입법을 폐지하는 건 또 잘못된 게 뭐냐면은, 우리가 2020년 7월부터 지금 거의 근 4년 동안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들여서 이게 정착이 된 거라고요. 지금의 전세가 상승은 우리가 2022년 중반부터 2023년 초반까지 11%의 폭락을 겪은 이후에 나타난 거기 때문에 임대차 입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폐지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다음 효과는 뭐냐? 공급 물량 서울에 굉장히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입법을 폐지하는 순간 전세 가격은 한 번 더 점프를 할 거예요. 임대차 입법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덜 오를 거라고요. 그러면 이 임대차 입법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대안 같은 게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냥 이거 제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봤을 때 임대차 입법이라는 거는 뭐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약한 거예요, 여전히.
해외는 어떠냐를 보면은 여러분도 혹시 그 프렌즈라는 드라마 봤어요? 프렌즈 보면은 이제 모니카라는 친구가 아파트에 살잖아요. 투베드룸이에요. 그다음에 엄청나게 큰 주방과 거실이 있고 베란다도 있고 굉장히 비싼 아파트일 거라고요. 근데 모니카의 직업을 생각을 해보죠. 그 사람은 셰프인데 약간 별 볼일 없었어요. 회사에서 잘리기도 했었고 소득이 안정적이 않은 사람이 투베드룸 맨하탄에 살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집이 뭐냐면은 렌트 컨트롤 대상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임대료 상한제가 걸려 있는 아파트였다고요. 미국도 맨하탄 같은 경우에도 그만큼 주거권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서구에서의 전통이라는 게 주거권에서도 되게 강력해요. 우리나라처럼 이런 식으로 주거권도 약한데 갑자기 임대차 입법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없애겠다? 그런 나라는 없어요. 굉장히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종부세 폐지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 지금 세제 완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친구들이나 선배 한 10년치 안에서 종부세 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제 주변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산세 중에서 약간 좀 더 비싼 거에 대해 종부세라는 걸 매겨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종부세가 지나치게 복잡해요. 복잡하고 아무도 계산도 못해요. 회계사 A, B한테 물어봤을 때 둘 다 다른 답을 갖고 와요. 종부세 얼마인지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회계사나 세무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주택 양도세 계산하는 거하고 종부세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부세가 문제가 있다는 게 맞아요. 이건 혁신의 대상인 건 맞아요. 다만 그 전에 존재 조건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재산세가 과연 합당한 수준인가요? 종부세라는 걸 없앤다고 했을 때 주택에서의 실효세를 어떻게 올릴 건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10억짜리 주택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매우 소수가 갖고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논의돼야 될 부분들은 주택 재산세에 대해서 종부세를 없앤다고 했을 때 이걸 얼만큼 현실화할까에 대한 논의가 존재를 해야 돼요.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양쪽 다 종부세 없애자로 가버리고 있어요. 종부세를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정부가 이거 갖고 장난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은 공시가격 자체를 낮출 수 있는 걸 해줘요. 현실화율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는 뭐 이게 한 71%였다가 지금 69%까지 떨어졌어요. 즉 과거에는 10억짜리 주택에 대해서 내가 이건 7억 1천까지라고 공시가격을 때릴 거야가 아니고 정부가 아니야 6억 9천으로 하자. 현실화율을 갖고 공시지가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뭘 했냐면은 공시지가가 10억이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공제금액을 빼줘요. 옛날에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11억까지 빼줬는데 근데 지금은 12억까지 높여놨어요. 과거에는 자기 공시가격이 10억이었으면 그 사람 돈을 안 내는 거예요. 11억 5천이었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12억까지 공제를 해주니까 본인은 이제 빠져버리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2022년에 1주택자는 60만 5천 6천 명이 세금을 냈거든요. 근데 2023년에 34만 8천 명이 냈어요. 47% 감소했고 다주택자는 48만 명이 내다가 작년에 2,500명 냈어요. 99% 감소된 거예요. 공제액 같은 것들을 6억에서 9억으로 올렸어요. 그 다주택자에 대해서 거의 다 빠져나갔어요. 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게 큰 문제예요. 또 다른 논의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아마 뉴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에 있는 재정 자립도 약한 구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재산세는 지방세예요. A란 군이 있으면은 재산세는 다 A란 군이 걷어가지고 자기가 써요. 원래 그게 맞는 거죠. 자기 땅값에 대한 세금 매겨가지고 그 지역에 쓰는 거. 근데 종부세는 지방세가 아니에요. 종부세는 국가가 다 가져가요. 국가가 가져간 다음에 이걸 나눠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수도권에서 걷는 종부세가 전체 종부세에서 한 77%를 차지해요. 근데 그거를 다 서울하고 수도권에다 77%를 다 주는 게 아니고 받은 것들 중에서 70%가 지방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교차 보조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근데 이제 종부세가 작년에 거의 안 고쳤단 말이에요.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주는데 종부세와 관련된 교부세가 아예 없어진 거예요. 100억, 뭐 150억 이렇게. 그러면 지방에 있는 구들은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재정자립도 뭐 8%, 9% 많거든요. 그 시청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데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종부세 폐지하면 이런 것까지 다 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재정자립도 약한 군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부에서 보조를 해줄지 이런 논의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부랑 국회에서 이 부동산 세제 법안 폐지를 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우리가 이 국가 차원에서 주택 정책의 목표가 뭔지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OECD에서 2021년인가 보고서를 냈는데 OECD 국가에 대해 주택 정책의 목표가 뭔지를 이렇게 카테고리에서 정리를 했어요. 대한민국은 주택 정책 목표를 알 수 없는 나라 4나라 중에 하나예요. 주택 정책 목표 얘기할 때 항상 집값 잡기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집값이 폭등해서 집값을 잡아야 된다. 그죠? 또 집값을 안정화시켜라. 집값이 떨어졌을 때는 집값을
떠받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항상 그런 식으로 정책이 들어갔어요. 사실은 재화 중에서 가장 큰 부동산에 대해 정부가 직접 들어가서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가격을 잡는다. 자유시장 경제에 완전히 어긋나는 거예요. 하우징 프라이스를 컨트롤한다. OECD 국가에 그런 나라 하나도 없어요. 이 얘기를 해요. 하우징 어폴더빌리티, 적정한 주거 여건. 럭셔리 하우징이 아니고 어폴더블한 적정한 레벨에서의 하우징을 많은 사람들이 공급을 하는 거예요. 중산층과 서민에 좀 더 포커스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장기간 오랫동안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하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그 사람들이 주택도 사야 돼요. 그게 좋은 나라예요. 우리처럼 LTV 조정해서 수요를 잡는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제가 정책 당국자들 얘기를 하면은 LTV 조정하고 뭐 DTI 조정하고 심지어 세금 조정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LTV 딱 정해지면 그걸로 쭉 가요. 세금 정해지면 그걸로 쭉 가지. 세금 갖고 장난치는 나라 없어요. 저는 이거 장난친다고 봐요. 국가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박근혜 정부 때는 세제 완화로 갔어요. 문재인 정권 때는 세제 강화로 갔고 지금은 또 세제 완화예요. 다 같은 대한민국이에요. 주택을 매입을 하면은 평균 7년 갖고 있어요. 10년 넘게 갖고 있는 분도 있고 그만큼 장기 계획을 사고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아, 주택을 팔 때는 기다리면 되는구나예요. 내가 지금 팔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결정을 안 해요. 주택 관련된 세제는 항상 바뀌기 때문에 나한테 제일 유리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팔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게 돼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본주의와 관련된 정책 목표 세우고 그 다음에 그 관점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뉴스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세 사기 이슈도 있었고 여야에서 다 종부세 완화, 폐지 얘기 나오고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완화 굉장히 굵직한 뉴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되게 자세히 들여봤을 때는 이게 특정 계층에 대한 혜택으로만 들리고 다른 계층에 대한 혜택은 지금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럼 이게 왜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좀 대한민국 차원에서 주택 정책의 목표가 굉장히 명확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떻게 고도화시킬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지금 다 같이 논의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오늘 교양이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이어트도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대신에 키토식을 해보세요. 이게 깍종원. 스브스 프리미엄 지금 다운로드하세요.